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동의대학교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원 교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24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요즘 중일 간 갈등과 더불어서 또 한중 간에도 사드 문제로 좀 험악한 상황인데 세 나라 외교부 장관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좀 고무적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예, 그 외교라는 게 늘 갈등하면서 협력하고 또 협력하면서 동시에 갈등하는 가운데서 각국이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웃으면서 이렇게 화해하고 그런 모습은 하등 이상할 건 없는 거고요. 네. 우선 지난주 북한이 발사한 SLBM이 500km나 비행해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내에 낙하했죠. 네.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일본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에 세 나라 외교장관이 모이는 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면 모양새가 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북한의 SLBM 발사를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데 중국을 포함한 세 나라가 합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어떤 답례라고 할까요? 다음 주에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세 나라가 협력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연내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좀 잘 조성해 나가자 하는데 그렇게 협력하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중일 간의 현안이 되겠는데 한중일 간의 FTA 협상을 좀 더 진척시키고 그리고 테러 대책 그런 거, 그리고 네. 또 환경 문제에서의 어떤 협력, 그리고 청소년 교류를 좀 증진하자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용 중에 한중일 세 나라 간 정상회담과 또 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네네. 상당히 큰 과제로 여겨지고 있는데 좀 자세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2008년 이래로 매년 세 나라가 돌아가면서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2012년 북경에서 개최된 이후에는 2013년, 2014년에 중일 관계가 악화돼서 개최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참여를 계기로 해서 재개해야 되지 않냐 하고 그렇게 중재를 해서 작년 11월 1일에 서울에서 다시 3년 만에 개최되었고요. 올해는 순번에 따라서 일본에서 개최될 차례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1년에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 서울에 사무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3국 정상회담이라든가 아니면 3국 간의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그 이외의 기타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이 세 나라 간 정부 간의 다양한 협력 업무를 관장하고요.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또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한중일 3국이 어떻게 협력하고 서로 공조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상설 전문기구가 서울에 2011년부터 열려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홈페이지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이고 영어까지 4개국어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방문해 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3개국 간의 협력도 상당히 구체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요즘 한중일 3국이 좀 갈등하는 모습으로 좀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예, 생각보다 이렇게 우호적인 협력이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네요. 그럼요. 같이 살아가는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이제 9월 4일과 5일에 거쳐서 이 중국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예전에는 G7, G8 이렇게 해서 서방 네. 경제 선진국들의 회의가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G20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동경에서 열렸던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항주 G20 정상회담을 좀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협력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했다 그랬는데요. 네. 그만큼 중국한테는 이 G20 정상회담이 중요한데요. G20 정상회담은 우리에게는 좀 아픈 기억으로 IMF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90년대 말에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세계적인 금융 경제 위기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999년 3월에 네. IMF 연례총회에 참석했던 서방 선진 8개국 G8 재무장관들이 기존의 8개 국가에다가 신흥경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12개 국가를 합쳐서 네. G20을 창설하자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그해 9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8년에 아시다시피 맨하탄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또 일어나서 G20이 정상급 회의체제로 발전하면서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첫 번째 G20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안인 만큼 1년에 2차례씩 열리다가 네. 2011년 이후에는 매년 한 차례씩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1번째인데요. 중국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내년에는 독일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개 주요 경제 국가지만 사실은 전 세계의 85%에 육박합니다. 이 20개 국가의 국내 총 생산량을 합치면요. 네. 그리고 교역량도 세계 교역량의 8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인구로 따지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20개 국가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크고 국제사회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지도국으로 이렇게 좀 우뚝 서고 싶은 중국은 이번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좀 공을 들여서 여태까지 동남아나 일본, 한국하고도 갈등을 빚어오는 모습을 좀 이렇게 쇄신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G20, 이번 항주 G20 정상회담에서는 좀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지도 궁금한데요. 또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지구촌의 경제적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세계 정세가 경제가 어려우면 당장 어려움을 단기간에 피하기 위해서 각국이 보호무역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1930년대 세계적인 대공황 때도 이런 유혹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분석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2008년 금융위기에서 회복되는 것이 좀 신통치 않고 또 영국의 브렉시트나 또 그동안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중국 경제도 좀 힘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리고 각국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보호무역에 대한 강력한 유혹에 빠져 있거든요. 네. 또 이럴 때 사드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무역 보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드 문제가 아니라도 중국 자체적으로도 이런 국제적인 상황과 중국 내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보호무역에 대한 유혹이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연말에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가 되든 공화당의 트럼프가 되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호무역 방향으로 미국을 어느 정도 이끌어갈 거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G20 국가 중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네. 이번 항주 G20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좀 주도적으로 보호무역의 유혹을 좀 뿌리치고 세계가 같이 살 수 있는 무역 중진과 자유무역의 대열에 좀 더 협력해 나가자는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개최는 중국에서 되지만 그래도 한국의 어떤 국제적 위상이 돋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건데요. 이번에 아무래도 마지막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연말까지 이제 임기가 다 되는 오바마 대통령이 또 참석을 하기 때문에 G2라고 이르는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없으면 그것도 또 모양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분명히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어떤 내용이 될지 좀 관심이 있고요. 왜냐하면 오바마와 시진핑이 그동안 상당히 좋은 관계를 맺다가 지금 오바마 말기에 와가지고 중국과 상당히 좀 척을 두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드 배치라는 것이 한반도에 배치되지만 사실은 미국이 배치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중국에 대한 어느 정도 갈등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관계 이후에 마지막으로 시진핑과 오바마가 만나서 어떤 모양새를 가질까 하는 것이 지켜볼 만한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네.
좀 고무적인 것이 오늘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중국을 이틀 일정으로 방문한다고 외교부에서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사드 문제로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중 간에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해보고요. 만약 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양국 간에 이제는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볼 만합니다. 네. 여기서는 아무래도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우려가 공식적으로는 조금 사그라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드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어떤 안보리 수준에서 합의된 입장만큼은 중국이 강력하게 또 같이 동조해 줄 그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와 함께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